아까 시작할 때 좀 보시긴 했지만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쇄신과 관련해서 얘기한 그 강력한 얘기를 저희가 좀 간단히 정리한 게 있는데 그거 한번 다시 보시고 그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민주당의 지도부가 거리로 총 출동해서 이 나라의 헌정 중단을 선동했습니다. 그 저희는 속이 뻔히 보일 정도로 분명하죠. 이재명 대표의 중대 범죄 혐의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아예 헌정을 중단시켜 버리자는 겁니다.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세상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헌정을 중단시키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이름을 붙인 헌정 중단이든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이 맡겠습니다. 보수당의 당대표로서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제가 앞장서서 맡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를 망치게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정리해서 보여드린 부분 특히 이제 왜 우리가 쇄신을 빨리 해야 되느냐. 그럼요. 이재명 대표가 획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저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바로 그 이재명 대표 방탄 관련된 주말 뭐 장외 집회 그리고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탄핵하는 그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그 대규모 장외 집회로서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아니 뭐 민주당에서 무슨 30만까지 이야기를 하던데 뭐 화면은 다 나오고 가서 본 사람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예. 아마 경찰 추산 한 2,000명, 예.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한 15,000 정도 생각하는데 15,000에서 아주 많이 봐야 2만 이하일 겁니다. 저게 이번 아주 싹싹 조직을 동원해서 지방에서 다 올라오라고 했는데 저 정도라는 거. 민주당에서 거당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 전국적으로 다 지구당에서는 다 동원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일반 이제 시민도 민주당 지지자들 보니까 무슨 배우도 한 명 앉아 있던데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싹싹싹 긁어 모은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숫자로 저 정도 규모면 일단 아직 민심이 야 너희 민주당이 뭐 잘한 게 있어. 그리고 민주당 너희들이 나가서 지금 탄핵 이야기할 상황 아니야. 라고 하는 국민들의 싸늘한 민심이 있었던 거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들은 그 탄핵의 향수에 지금 자꾸 빠져 있는데 딱 2016년 이즈음에 그렇죠. 이렇게 시작해서 정권을 그렇죠. 뺏어왔다. 그러니까 탄핵의 향수병에 걸려 있는 건데 그때는 시작이 이렇지 않았죠. 국민들이 먼저 광화문에 대거 모이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예. 시민들이 다 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실은 그때 정치권은 눈치를 봤습니다. 그렇죠. 그때 문재인도 눈치를 봤어요. 안철수도 눈치를 보다가 안철수가 제일 먼저 탄핵 열차에 이제 올라탔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하고는 역순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2016년은 국민이 먼저 분노해서 광화문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정치권은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정치권이 뒤늦게 합류하면서 탄핵이 이제 출발이 된 거고요. 지금 근데 그 향수에 거쳐가 빠져가지고 저렇게 그 다음에 좀 저 서울역 그 집회를 했을 때가 이미 주말 전에 그 대통령의 육성 녹음이 나왔던 때예요. 그렇죠. 그럼 사실은 상당한 정도의 이 방아쇠가 당겨진 건데 그 상황에서조차도 목요일날 대통령 육성 녹취가 이제 폭로되면서 정말 또 파장이 일었던 상황이고 건데 주말에 했고요. 그렇죠. 그런데도 저 정도라는 건 제가 볼 때 국민들이 야 이재명 너는 할 말 없어. 나는 밑바닥 민심하고 야 탄핵을 이야기하는 건 오바야. 뭐 이런저런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민주당 오버하면 안 됩니다. 정치권은요 오버하면 안 돼요.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권도 대통령을 우리가 지켜내는 게 소중하지만 지킬 때도 오버하면서 지키면 안 돼요. 그게 국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거고 민주당도 오버하는 거 국민들이 귀신같이 다 알아요. 그걸 왜 몰라요? 민주당도 민주당이 야당이니까 뭐 우리 집권 여당 뭐 비판할 수 있죠. 그거하고 자기 분수도 모르고 오버하는 거 국민들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상당히 처리하는 좀 민심이 차가워진 건 있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탄핵하고 뭐 헌정을 중단시키겠다. 거기에 박수를 보낼 정도로 민심이 돌아선 거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당이 한동훈 대표가 아직 기회가 있다. 지금 빨리 변화하고 쇄신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라는 게 저는 시기적으로 맞고요.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저는 운명의 시간이 오히려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제 한 11일 그렇죠. 남았습니다. 공직선거법 그리고 그 열흘 후면 다시 또 그럼요. 위증교사 1심 선고 나오고요. 그러니까 뭐 한동훈 대표 요구대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윤석열답게 윤석열 다음을 되찾으셔서 결심을 하면 저는 충분히 저는 반전의 계기가 있고 그러면 11월은 이재명의 운명의 시간이 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과 우려가 있기 때문에라도 더 지금 조급하게 탄핵 쪽으로 기차를 타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스스로의 지금 사법적 운명이 경각에 달려있기 때문에 민심을 어떻게든 막 충동질해서라도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서 방탄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사법 리스크가 확정되기 전까지 모든 문제를 좀 뒤집어 엎기 위해서 저기에 대해서 무리하게 지금 올라타려고 하고는 있는 거죠. 그 교수님도 이제 뭐 워낙 11월 15일과 25일 재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 알고 계시니까 좀 이렇게 듣는 말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11월 15일 일단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 선고 어떻게 나올 거라고들 말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이제 검찰 구형이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2년 했죠. 징역 2년. 그래서 사실은 이제 판사라는 분도 검찰 구형에 사실은 영향이 미쳐지거든요. 그래서 검찰 구형이 워낙 높게 나와서 저는 100만 원 이하로 나오기는 쉽지 않겠다.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100만 원 이하로 나오면 사실 당선 무효형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아예 논리를 어떻게 동원할지 몰라도 무죄 판결문을 쓰지 않는 한. 그렇죠. 아예 돌맞을 각오라고 무죄 판결문을 쓰지 않는 한 양형에서 100만 원 밑으로 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지금 검찰 구형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1심에서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뭐 실제로는 뭐 모르겠어요. 그 판사분의 이제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리시는 거지만 그 조국 의원 그 부인인 정경심 교수한테도 2년 6개월인가 세게 그때 징역형을 내렸잖아요. 3년인가. 그 사실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그 중형이었습니다. 그때 중형을 내린 판사분들의 공통된 입장 판결문에 보면 절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반성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으로 나온 자기 지인들 그 지인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저렇게 했다는 걸 다 진술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증인을 겁박했다는 거예요. 당시 그러지 왜 거짓말하냐고 판사 앞에서 오히려 큰 소리 쳤다는 게 그러면서 그 증인들 진실을 말하는 증인들에게 엄청난 심리적인 압박을 줬다는 게 저는 제가 기억하기에 판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굉장히 그 악질적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도 그렇고 이준기사도 시종일관 절대 무죄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 결백하다는 거 오히려 검찰이 자기를 몰아가고 있다는 거 검찰이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판사님들이 법리와 증거는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참작을 할 거라고 봅니다. 위증교사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오히려 선거법보다 훨씬 더 간단하죠. 저도 들어보면 일단 검찰 구형량의 한 반 정도의 선고는 나올 만큼 양쪽 재판이 다 범죄 혐의가 입증된다라고 이제 보는 의견이 제 주변엔 많은데 다만 공직선거법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부분이 약간 인식과 기억의 문제니까 그 부분을 판결문을 어떻게 쓸지 조금 봐야 된다. 근데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는 건 명백하게 사실관계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도 근데 또 알리브 소설은 협박을 받았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본인의 주관적인 이 느낌이 뭐 이렇게 판결문을 쓸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백현동에서 국토부 협박받았다는 거짓말만으로도 꽤 많은 높은 벌금이 나올 것이다라는 희망 섞인 관측이 많은 것 같고요. 위증교사는 이거는 빼박이죠. 빼박이다. 그런 의견이 다수설이더라고요. 위증교사는 왜냐하면 이미 위증을 했다고 그 김 누군가요? 그분이 일단 위증을 했다고 이미 진술을 해서 증언해서 그분도 재판을 받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김진성 씨. 이 상황에서는 판사분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가 볼 때 그리고 최근의 추세가 위증교사라는 건 미국 법으로 따지면 이거 사법방해 사법방 굉장히 무거운 법 엄청난 죄예요. 엄청난 죄고 닉슨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고 거짓말한 데 멈추지 않고 사법부의 재판과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누군가를 시켜서 그 사법부의 공적 권력의 권한에 침해해서 그걸 방해했다는 것은 사실은
이 민주주의 사법부 원칙에 따르면 상당히 큰 범죄죠. 그리고 이렇게 명백하게 위증을 한 사람이 내가 위증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우연찮게 위증을 교사하는 장면과 목소리가 녹취같이 돼 있고 이 범죄를 무거운 중형 유죄 선고를 안 하면 극단적으로 말하는 법조인은 대한민국 형법에서 위증교사라는 범죄는 그럼 없애야 된다. 그럼요. 이거가 인정이 안 되면 그럼 뭘 인정할 거냐? 위증교사하는 거를 무슨 카메라맨들이 와가지고 다 한 3개의 카메라를 찍어서 그걸 편집해서 멋있게 다 입술 뭉치기까지 다 있어야 그래야 위증교사야 말이 안 된다. 막 약간 좀 흥분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증교사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김용도 똑같은 더한 짓을 했잖아요. 김용은 자기가 뇌물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뇌물을 안 받았다고 거짓말하기 위해서 누구 산하 기관장을 시켜가지고 알리바이까지 조작을 해서 그렇죠. 이 포렌식에 나중에 걸리긴 했습니다만 휴대폰까지 조작을 했잖아요. 일정표까지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이건 범죄자들이 그러니까 조폭들이 하는 겁니다. 조폭들도 그 정도 머리까지 안 들어갈 거예요. 그게 걸려가지고 사실은 구속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위증교사에 같이 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재판은 우습게 보고 재판에서 자기가 살아남고 재판에서 무죄로 나오기 위해서는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범죄에 대한 무의식이 있는 겁니다. 범죄에 대한 그 죄의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김용이 저는 대표적인 사례고 그다음에 이화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화영이 대북송금회에서 결정적 증언을 했다고 그래서 그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뭐 부인이 가서 난리치고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가서 검찰청 가서 농성하고 또 뭐 김영태라고 변호사가 가가지고 겁박하고 그 변호사가 그 이화영 변호사입니까? 이재명 변호사지 가서 변호사가 오히려 왜 당신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오히려 더 호통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주위에 있고 이재명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별짓을 다 해도 무방하다라는 저는 죄의식이 전혀 없는 정말 저는 제가 볼 때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라고 봐요. 진짜 그 죄책감 뭐 이런 거가 없어요. 결여가 완전히 거의 증발되다시피.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인생이 저는 그렇게 살아갔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봅니다. 형수 욕설부터 시작해서 그 성남시에서 뭐 자칭 인권 변호사 지금 인권 변호사가 아니라 그냥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그냥 계속 그 시장과 싸우고 그냥 뭐 시민들 상대로 으쌰으쌰 한 겁니다.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된 건데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 끊임없이 거짓말과 그다음에 이 범죄 혐의에서 벗어나서 살아오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이 어쨌든 지난 대선에서도 0.73%포인트 차이로 대통령은 거의 될 뻔도 했었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도 사법 리스크가 아니면 제일 대한민국 대통령 유력한 대선 후보죠. 대선 후보라는 점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우리가 잘못해서죠.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저들이 얼마나 참담하고 악질적인 범죄자인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저도 졌습니다만 서울에서 사실 이길 때를 이겼어야 되는데 진 건데 이게 뭐 제 탓도 있겠지만 제 탓보다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요 이재명이 범죄자라는 걸 그걸 귀가 박히게 듣고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3년 전 4년 전부터 다 알아요. 그렇죠. 그건 놀라운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을 뽑아놓고 보니까 대통령이 하는 게 이 대통령 왜 이러지? 뭐 이거에 대한 실망감이 사실 표는 훨씬 더 표에 쏠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제 표를 분석해 보면 그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 데다가 결국 중도표인데 중도표라는 건 이제 3, 40대도 있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 중도표는 이재명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의 투표는 결국 대통령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라는 기본적인 그 유권자로서의 기본적인 인식이 있고 그 상황에서는 이재명에 놀라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놀라고 좀 화가 난 거예요. 그 표가 그냥 몰려가면 1000표, 2000표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소선거구의 한계이자 소선거구의 그렇죠. 특징일 수도 있지만 그 미묘한 표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에 따라서 의석수 여부는 너무 많이 가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선거구제가 사실은 주권 재민에 맞지 않는 건데 왜냐하면 그 탈락한 국민의힘의 많은 후보를 찍었던 유권자의 표는 사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표가 된 거죠. 그렇지만 뭐 그걸 후회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에 우리 당이 지금 구조적으로 큰 문제인 게 그 1, 2천 표 또는 100표, 200표로 뒤집어지면서 소선거구제는 의석수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 중도표를 가지고 오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중도표는 결국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게 이번 총선을 압승한 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데 악재일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사실 많이 하는 게 야, 지금도 사실상 189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189석의 의석을 가지고 저렇게 의회 관료만 갖고도 저렇게 폭주하고 저렇게 모든 걸 다 어떻게 보면 뒤집고 부시고 하는데 저기서 대통령의 권력까지 손에 쥐어주면 그거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남은 어쨌든 국회의원 임기는 대선 끝나고도 한참 그럼요. 남으니까요. 그 1년 동안 대한민국에 어떤 정말 해악이나 어떤 훼손을 끼칠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이란 칼까지 쥐어줄까? 그래서 오히려 그게 역설적인 악재일 수도 있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이 이제 양당제로 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양극단의 이제 진영 정치가 이제 구조화되어 있지만 결국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건 결국 중도표거든요. 예. 그 중도표가 뭐 지금 미국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 선거든 총선이든 그 중도가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표가 완전히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이런 일만 아니면 사실 오늘 미국 대선도 사실 다뤄야 되죠. 엄청나게 재밌는 세계적인 선거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 거에 제 거가 석자라서 그 중도표라는 게 뭐냐면요. 예. 그 중도표의 대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면 유권자 성향이 노무현을 찍은 분들이에요. 예. 그러다가 이명박을 찍은 분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명박을 찍었다가 또 박근혜를 찍은 분들입니다. 예. 그러다가 문재인을 찍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실망해서 윤석열을 그런 분들이에요. 예, 그렇죠. 이분들이 그러면 무슨 여당의 정체성과 야당의 정체성을 가진 분들이 아니잖아요. 결국 그분들의 표심이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분들이 그 표심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분의 민심을 사는 거. 예. 중도표를 우리가 흡수해서 중도표의 지지를 가져오는 거. 그게 모든 정당의 숙제죠. 근데 우리 당은 지금 그걸 못 해왔던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제가 1심이 이제 15일, 25일 나오고 바라건대는 내지는 제 주변의 많은 법조인들이 전망하기로는 당선 무효형에 예. 준하는 판결이 양쪽 다 나올 것 같다. 예. 근데 원래는 그렇게 되면 사실은 11월에 그 선고가 나오고 나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로 이제 격변이 일어날 것이다. 민주당 주변에서도 본인은 아직 괜찮다. 2심도 남았다. 하지만 주변에서 이재명 갖고 되겠어? 안 되겠는데 플랜 B를 생각해. 뭐 이런 격변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지금 막 여권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1심 선고가 지금 예상하는 대로 이렇게 당선 무효형이고 꽤 저건 2심이나 대법원 가서 뒤집기 어렵겠다는 선고가 나왔다고 치고요. 가정하고요. 예. 그게 예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이재명 대표 주변의 격변을 불러일으킬까요? 여전히 그렇게 보세요? 아니면 조금 상황이 달라졌다고 보세요? 저는 1심에 당선 무효의 이상의 형이 나오고 그렇게 된다면 왜냐하면 2심, 3심이 내년이면 정리가 되거든요. 예. 아무리 늦어도.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쪽에서는 빨리 이제 대통령 임기를 줄이기 위해서 탄핵으로 계속 조급하게 결승전까지 못 달려갈 것 같으니까 결승선을 당기겠다는 건데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결심이 중요하고 우리 당의 쇄신과 용산의 쇄신이 중요한데 저는 쇄신할 거라는 기대를 안고 생각해 보면 이번 11월에 정말 그런 이재명의 당선 무효의 이상의 형이 나오면요. 저는 민주당 안에서 물밑에서는 분명히 플랜 B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재명이란 카드에만 올인할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내부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나 우리 당이 워낙 지지율이 없고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거지. 우리가 기본만 하면요. 자기들도 이게 큰일 났구나 생각을 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플랜 B가 작동을 할 건데 재밌는 건 그 플랜 B가 작동을 하면 우리 같이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이재명으로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하면 이재명이 아닌 대안을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뭐 김부겸이나 김경수나 김동연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건데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제껴지면 또 이재명 비슷하거나 이재명보다 더한 사람을 옹립할 수가 있죠. 누가 있죠? 그런 사람이? 저는 그래서 그 자리를 노리고 지금 오히려 물밑에서는 쟁탈전이 시작됐다. 김민석이 왜 저렇게 오버할까? 정청래가 왜 저렇게 오버할까? 잘 생각해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일본 정치를 배울 때 헤드리스 멍스트라는 그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군국주의가 이제 파시즘화 돼가지고 2차 대전을 할 때 모든 거 천황 탓이었잖아요. 천황한테 다 충성을 다하고. 그래서 그래서 2차 대전이 패전한 다음에 그 죄값을 물으면 그 히틀러 재판하고 달리 그
일본의 전범에서는요. 전범에 나온 그 전범들이 전부 천황 탓을 합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천황이 없어요. 다른 천황으로 바뀌면요. 일본의 그 나머지의 그 사람들은 그대로 인식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2차 대전 중에 했던 자기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반성을 별로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묘한 심리 구조네요. 그럼요. 그래서 그게 헤드리스 몬스터라고 그래요. 예. 머리가 없는 괴물 심리. 헤드리스 몬스터. 네. 그 뭐냐면 저는 지금 이미 민주당의 그런 개딸들에 의해서 포획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있죠. 예, 예. 그럼 그 사람들이 이재명으로 이게 그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나 자기 요구가 그 일치화되어 있는데 이재명이 날아간다. 그럼 또 다른 사람을 올리면 됩니다. 그 자리를 아까 얘기한 김부겸 전 총리나 김동연 그러니까 지사나 올라가지 김경수 않습니다. 전 지사로는 그게 이미 안 되는 구조예요. 안 되는 구조가 됐다. 그러면요.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한동훈으로 당신이 바뀌었죠. 예. 그냥 저들은 제가 볼 때 쉽지 않아요. 이미 강성 그 당원들, 개딸 당원들에 의해서 민주당의 당심 자체가 이미 편향적으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는 사람이 대선 그러니까 후보가 되지. 일종의 이미 그런 그 중독이 된 상태거든요. 그럼요. 중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예. 다른 무슨 술에 중독이 된 사람한테 음료수를 주면 음료수를 못 마신다는 예, 예. 거죠.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왜 김민석 최고가 저렇게 할까? 원래 그렇게 그런 사람이 명석함이 아니잖아요.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 그걸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포스트 이재명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런 전략이라고 보면 예. 왜 저렇게 소위 그럼요. 좀 과잉 발언을 하는지가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A가 없어지면 A 다시가 올라오는 겁니다. B, C 갖고는 안 되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시간 다 됐는데 간단히 오늘 세계일보 사설에서 중앙지검장 탄핵 소추 추진에 대해서 아주 좀 강하게 얘기를 했더라. 이건 뭐 세계일보뿐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죠. 나오지만 이거 탄핵을 정말 뭐 조자령 헌칼도 아니고 진짜 너무 그냥 마치 크리넥스 티슈 뽑듯이 쓰는 이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 좀 아주 매서운 질타가 나오는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탄핵병, 탄핵 중독, 탄핵 이것도 중독 같아요. 중독이죠. 예. 그러니까 그 거대 의석을 가지고 탄핵이라는 걸 저렇게 하루에 한 번씩 써버리니까 중앙지검장을 탄핵하겠다는 건 오로지 그거 아닙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 무혐의로 했다는 거 이유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도 뭐 수많은 검사를 탄핵을 했죠. 또 탄핵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뭐 누구가 들었다는 카더라 갖고 탄핵을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뭐 낮에 취해서 무슨 뭐 벽에 뭐 오물을 발랐다 이게 사실도 아니라는데 그럼요. 뭐 그런 걸 탄핵 사유에 그렇죠. 넣어놓겠다고 하고 그래서 이미 탄핵이 통과돼서 직무정지 돼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갔던 검사는 다 전원 다 기각돼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결정 나면 다 이제 기각이죠 지금. 근데 기각도 뭐냐면 민주당 추천한 헌법재판관까지 다 동의해서 기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무모한 탄핵인가를 민주당 몫으로 된 헌법재판관도 인정하는 거예요. 예. 이건 탄핵 중독이고 이게 우리 개인 민간으로 치면 이게 무고죄입니다. 무고죄죠. 그렇죠. 탄핵이라는 게 그냥 파면시켜서 고소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래서 고소해서 이 사람 죄 있으니까 끌어내립시다 해서 했더니 헌법재판소에서 아니야 해서 다시 고소가 취하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거 무고죄입니다. 예. 우리나라 사법체계 무고죄는 굉장히 무거운 형벌입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우리 국회의원 놈들 민주당 애들 무고죄 처벌 안 받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 정치학자로서 탄핵이라는 것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입법부와 입법부와 행정부가 이제 별도로 선출되는 권력일 때 대통령제에만 있는 겁니다. 대통령제 입법부 권력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놔요. 마지막 견제 장치로. 그러면 이 대통령이나 우리 행정부도 입법부를 견제할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는 뭐 국회 예산권 이런 게 국회 예산권 있었죠. 그때 이제 뭐 육공하고 헌법 만들면서 이제 그때 군사 독재가 워낙 심해서 이제 대통령 힘을 빼려고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균형적인 지금 이 체크 앤 밸런스가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헌법을 만드는 헌법의 소위 아버지들도 탄핵제도 탄핵을 쓰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정말 휴지 뽑듯이 쓸 거라고 상상도 못했겠죠. 상상도. 민주주의일수록 그런 탄핵이라는 권한은 헌법 문구에만 존재하는 거지 실제로 쓰지 않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걸 이제 제도적 권한을 자제한다는 건데 그 권한이 있으니까 쓰겠다. 이게 이제 정청래가 맨날 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위원장이니까 당신 뭐 퇴장시킬 수 있어.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지금까지 관례였습니다. 그렇죠. 관례와 규범을 무시하는 게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입니다. 참. 근데 문제는 헌법재판소도 이제 사실상 마비 상태에
해놨잖아요. 예. 그리고 저 3명 국회 추천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예. 어떻게든 시간. 그렇죠. 우리 2명 안 해주면 2명 우리한테 허락 안 해주면 안 해준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러면 사실은 한 명만 먼저 해도 되는데 그거 좀 안 하는 대세잖아요. 현재 그럼 마비해 놓고 거기다 계속 공직자 묶어서 거기 던지면 뭐 세워라 내워라 그냥 그 사람을 기관장으로든 부처나 그 기관은 사실상 마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비상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번에 헌재에서 그러니까 이거 심리는 할 수 있다고 해놨기 때문에 약간 이제 출구를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저도 그 출구가 꽤 넓을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출구가 아주 좁은 거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 가처분 낸 거에 본안에 그렇죠. 그거를 다루기 위해서 심리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그렇죠. 6명 갖고 탄핵 넘어온 거를 그렇죠. 기각 탄핵 인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헌법에 있는 대통령에 대한 입법부의 탄핵권에 맞게 행정부도 저 무도한 국회의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민심을 따라서 그 책임을 물을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장치를 만들려면 개헌해야 되는데 개헌해야 되죠. 민주당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개헌에 요만큼이라도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총선에서 이겼어야 되는데 돌고 돌아서 결국은 한숨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네, 돌고 돌아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국회의장권이 아니라면 그 국회의원 국민 소환 제도가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게 예전부터 좀 정치 개혁에는 항상 나왔던 메뉴인데 그게 없거든요. 사실은 국회의원 국민 소환 제도를 만들어내면 정말 저 말도 안 되는 국회의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럼 일정 요건이 되면 소환해서 끌어내려야 됩니다. 지들은 탄핵 남발하면서 아무나 끌어내리고 있는데. 글쎄 말이에요.